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일입니다. 오늘은 특별대담의 시간으로 인천지방법원 지난해죠, 6월 28일 이곳에서 재검표가 실시됐던 인천지방법원 건너편에 권호영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서 오늘 특별대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잊혀져가는 분위기였습니다만은 지난달 4월 29일 대법원 최종 변론이었다고 생각했던 4월 429 최종 변론 발에 뜻밖의 법정 진술의 원고 측 유리한 진술이 나무래서 또다시 많은 국민들이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또다시 달구어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일TV 채널이 편집 영상본이 2만 명을 돌파하는 또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중. 오늘 이 시간 권호영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수저 좀 주실래요? 자, 먼저 우리 권호영 변호사님 정일TV 채널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호영 변호사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인사드리는 오프닝 멘트 2, 3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그 변호사 개업한 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변호사 27년, 만 27년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또 권노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정일 대표님 또 멀리 와주셔서 이렇게 취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평소에도 누구보다도 우리나라 그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최전선에서 정말 이렇게 희생적으로 또 취재하시고 이렇게 방송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활동에 의견 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저도 감명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또 누구보다도 정말 취재해 주시고 지난 그 4월 25일 날 법의 날 또 국회에서 심포지움 할 때 또 영상 촬영하셔서 그걸 또 잘 편집하셔서 또 많이 이렇게 배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이런 부정선거가 국민들한테 좀 알려지고 또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개혁적인 그런 바람이 일어나고 또 다시 한번 정의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궁금했던 우리 국민들이 조금 혼돈하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먼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죠, 6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진 인천연수구월 민경욱 후보의 지역구인데요. 재검표가 당락을 좌우하는 소송인지 아니면 선거 무효를 다투는 재검표였는지 우리 국민들이 헷갈려해요. 잘 혼돈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재검표가 당락을 결정하는 소송이냐 아니면 선거 무효를 다투는 소냐, 이 부분에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소장을 제출할 때 그러니까 그 주의적 예비적으로 이렇게 청구 취지를 기재를 했고요. 주의적으로는 이 선거는 무효다. 선거는 여러 가지 그 통계적으로 특히 사전 선거 결과가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 유리하게 조작이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위규 정말 사전 투표지에 사용해서는 안 될 그 QR 코드 라든지 이런 걸 인쇄한 사전 투표지를 사용한 것과 여러 가지 이제 불법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질 주장을 해서 선거 무효를 주의적으로 청구를 했고 또 혹시 선거 무효에 이르지 않더라도 당락 결정이 잘못됐다. 적어도 그
연수울 그 민경욱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는 수천 표를 이겼는데 사전 투표 결과가 조작이 돼서 당락이 뒤바뀐 거니까 선거 무효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 원고인 민경욱 그 후보가 당선인으로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예비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청구를 다 이렇게 포함시켰고, 이제 검증기일에서는 이제 일단 그 투표지가 그러니까 유효한지 무효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고 또 그 표 계산이 맞았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검증한 그런 기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방송 됩니까? 진행이 멈춰가지고. 네, 멈췄다 다시 시작했어요. 정신이 끌렸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저도 아마 당일날 6월 28일날 재검표 현장에서 대한민국 유일하게 전 과정을 영상에 담은 정일TV 채널인데 시작부터 아침 인터뷰 진행까지 함께 했었는데 그 영상이 유튜브에서 다 삭제돼서 핸드폰에 남아있는 거 가지고 업로드된 상태입니다. 6.28 재검표 현장에 선관위 측에서 이미지 파일을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원고 측 소송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원본 파일이 아닌 이미지 파일이 원본 파일이 아니라 그 사본 파일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네, 그날 이제 먼저 중요한 이제 그 검증으로서 그 QR 코드 검증이 있었는데요. QR 코드 검증은 이제 거기 그러니까 그 검증에서 이제 피고 쪽에서 그 이미지 파일을 제출을 했는데 그걸 나중에 그 이동환 변호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재판부에다가 피고 측 답변을 구하기를, 그럼 제출된 이미지 파일이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본은 삭제했다고 이렇게 피고 측 대리인하고 피고 선관위원회 측 소송 수행자가 그렇게 분명하게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출된 거는 사본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원본 없는 사본이 있을 수 있느냐? 네, 물론 사본도 원본과 동일하다는 그런 이제 전자적인 그 증명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왜 인감 도장의 인감 증명서처럼 그 전자적인 기록은 로그 파일이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하여튼 원본성을 증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걸 이제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식을 제대로 이제 갖추지 않고 그냥 사본만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말하자면 그거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전자 기록에 관한 각종 규정과 뭐 이런 특히 소송에 관한 이런 전자 기록이라든지 매체 이런 것들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그런 방법과는 전혀 맞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선거 결과를 이쪽에 이제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경우에는 그 원본을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본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전번에 우리 왜 원전 원전 그 폐기한 그 기록에 관해서 공무원이 주일날 일요일날 밤에 가가지고 다 그냥 데이터 삭제하는 것 같은 그런 거에 비견되는, 말하자면 국가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고도 원본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는 건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원본 없는 게 사본이 과연 이것이 공정할까, 정상적일까 하는 의심을 줄 수밖에 없고, 선관위 내에서도 감찰이 있을 테고,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감사원이 있는데 다툼이
네,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원본 파일을 법정에 제출하지 않고 사본을 제출한 이 부분에서 선관위 내에서 뭐 감찰 기능을 작동했는지 아니면 우리 정부 내에서 감사원이 이 부분과 감사를 한 적이 있는지 뭐 이 부분도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예, 알려주시죠. 뭐 선관위 내에서 뭐 감찰을 했다는 답변이나 그런 이야기도 없었고 감사원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감사를 한 적도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 선거관리 하는 그 선관위원회 각종 위규와 또 심지어 불법 또 뭐 거의 범죄에 가담한 것 같은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국가기관이 감사를 한다든지 또 수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지난 4.15 총선 이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3구 대선도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6.1 지선 이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그 선거를 앞두고도 여전히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인적인 뭔가 이렇게 개혁이라든지 청산이 안 되고 그대로 이루어진 이런 상황이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체제로서 매우 비정상적인 지금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당시 천대 대법관이죠. 네, 주신 근데 원본 이미지 파일을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사본 파일에 제출한 부분에서 법정에서 그러면 효력을 인정했나요? 사본 파일을 대해서? 일단은 이제 그 대법원 이제 검증 조서에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날 그 QR 코드 대조는 이제 그 사본 이미지 파일과 QR 코드를 대조했는데 뭐 이상 없다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날 이제 그 진행된 방식이 그날 제출된 그 투표지 실물 투표지를 스캔을 해가지고 그 QR 코드를 전부 이제 그 자리에 스캔한 그 이미지 파일과 또 선관위가 사본이라고 제출한 이미지 파일 두 개를 이제 서로 대조하는 방식이 이루어졌거든요. 이루어졌는데 뭐 거의 QR 코드가 서로 발행된 내용이 서로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본을 가지고 대조를 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게 네. 맞아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본 이미지 파일이 기존에 있는 지금 재검표하는 그 투표지와 스캐닝해서 그것이 만들어진 사본일 수도 있다. 워낙 맞아떨어지니까 조작 의심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그 디지털 증거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관위가 본인들이 선거를 이제 제대로 객관적으로 진행했다, 부정이 없었다는 걸 선관위가 그걸 자료를 가지고 밝혀야 되는데 그걸 못 밝히는 그런 상황이 4.15 총선 특히 연수울 지역의 그 소송에서 드러난 상황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에서 선거 무효를 다투는 이 입증 책임이 선관위 쪽에 있는가요? 피고 쪽에 있는가요? 아니면 원고 쪽에 있나요? 원칙적으로 이제 원고가 네. 그 선거 무효 사유를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의심하는 내용에 대해서 원본 증거를 선관위만 가지고 있거든요. 선관위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면 선관위가 적어도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본인들이 그런 증거들을 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틀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선관위가 그건 당연히 국가기관으로서 해줘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선관위 쪽에 전환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네. 뭐 다른 소송에도 이런 상황이라면 동등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예, 적용되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김한민 변호사님이 법률신문에다가 그 이번 선거 소송에 있어서 그 전자 증거에 대한 입증 책임의 전환에 대해서 아주 그 법리적으로 잘 논증을 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6.28 첫 재검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천 연수구 민경호 의원 지역군 재검표에 이어서 또
우연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경남 양산을, 서울 영등포구을, 파주시을, 을지역구를 지금 재검표를 했습니다. 이 재검표 과정에서 부정선거라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들이 무엇이 나왔고 어떤 또 그 재검표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투표지를 보기 전에도 이제 그 한 선거구에 그 동일한 유권자 뭐 동일한 집단인 거거든요. 동일한 집단들의 그 여론은 여론조사에 의해서 충분히 어느 쪽이 우세하다, 불리하다 이런 것들을 아주 그 오차 범위 내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이제 현대 그 모든 이제 그 통계 조사 방법이고 또 정치 여론 선거 여론 조사 방법이고 또 이걸 기반으로 한 많은 정치학이란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이제 시대에서 그런데 이 사전 투표 결과하고 또 한 4, 5일 후에 이루어진 당일 투표 결과가 완전히 오차 범위를 뭐 그냥 조금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불가능한 차이를 이제 드러낸 걸 그것만 봐도 이 선거는 분명히 이제 조작이 있었다 이런 정도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요. 특히 그 인천 연수을 그 민경우 의원 그 지역구의 선거 결과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유력한 후보가 그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일영 후보 1번 그리고 2번은 이제 당시 통합당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의원 또 3번 후보가 이정미 전 그 정의당 대표까지 한 분, 세 분 사이에 이제 경합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 투표 결과가 이제 사전 투표에 있어서 그러니까 관내하고 관외하고 세 사람의 비율이 똑같이 이제 이렇게 비율이 소수점까지 다 똑같이 이렇게 그게 맞는 결과가 이제 다 선관위 그 집계 결과에 의하면 분석이 되거든요. 그건 뭐 어떤 의미냐면 이제 지금 사전 투표는 우리가 관내 사전 투표가 있고 관외 사전 투표가 있는데요. 관내나 다 이제 선거일이 그 당시 4월 15일이 선거일이면 4월 10일하고 11일 이틀간에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사전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관외는 자기가 사는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이제 투표를 하면 그걸 그 등기우편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수선관위로 그러니까 연수구 지역구민이 뭐 서울에 가서 한다든지 부산에 가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등기우편으로 보내가지고 그걸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 관내 사전 투표는 이제 일자만 땡기지만 그냥 투표함에다가 이제 그냥 우편 봉투가 아닌 그냥 일반 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투표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유권자의 그 성격이 전혀 다르거든요. 관내 투표하는 사람 주로 출장 갔거나 뭐 이렇게 그날 그 자기 집에 가가지고 투표하기 좀 어려운 이런 사람이니까 전혀 이게 성격이 다른 유권자인데 세 사람이 그것도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 사이에 아주 득표율이 소수점 이하까지 똑같은 건 이거는 조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이건 상식적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득표율이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 정일영 후보 그러니까 집권 여당 후보한테 한 10% 정도 당일 선거 결과보다 더 득표한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민경우 후보는 약 7% 빠진 걸로 나오고 그리고 이정미 후보는 약 3% 빠진 걸로 나오고 그러니까 세 후보 사이에 서로 득표율을 이제 사전 선거를 그러니까 정일영 후보는 10%를 더 주고 또 민경우 후보는 7%를 빼고 또 이정미 후보는 3%를 빼고 이렇게 아주 하는데 그게 또 투표소별로도 아주 그 유사한 그런 경향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투표 각 그 한 동이라고 하더라 한 그 연수 그 지역구 각 보면 각 그 동마다 좀 경제력의 차이라든지 또 선거민의 성향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쪽은 여당 후보를 좀 그럼. 지지하는 네. 거기가 더 득표하는 쪽이 있고 어떤 데는 또 이쪽에 뭐 야당 쪽에 약간 보수층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 특히 송도는 경제자유구역이라서
상당히 경제 수준이 높거든요. 거의 서울 강남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전문가들이라든지 좀 중산층 이상들이 사는 분이라서 상당히 저거 이제 그 당시 그 상황에 비추어 보면 보수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아주 그 패턴 사전 선거에 있어서는 꼭 그 정의령 후보가 당일 선거보다 훨씬 더 한 10% 정도를 더 득표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이거는 이제 조작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결과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그 선거 결과 자체가 이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조작의 결과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한 후에 그 6월 28일 날 저희를 검증해서 이제 투표지를 이제 실제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 투표지를 보면 이거 틀림없이 숫자를 좀 맞춰놨을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가봤더니 뭐 얼마 몇 프로를 더 집어넣거나 뭐 빼거나 이렇게 맞춰놓은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통과리한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지가 통과리 했다는 거는 이런 종이가 투표지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뭐 접고 이렇게 개표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건 다 이렇게 구겨지는 이런 자국이 모든 게 나온 건 이건 상식이고, 또 실제로 개표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라는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분명하거든요. 한데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완전히 새로 신고 완전히 이렇게 그냥 새로 이것도 딱 이렇게 묶음으로 딱 해가지고 완전히 옆에 이렇게 칼같이 이렇게 쫙 재단한 이런 투표지로 전부 박스채로 그냥 다 채워놓은 걸, 그걸 거기서 이제 함을 개봉을 하니까 나온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중에 투표지 중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 속칭 배춧잎 투표지라고 그 지역구 투표지에다 비례대표 투표지가 인쇄돼, 그것도 사전 투표지라서 사전 투표지는 한 장씩 프린트 착착돼 나오는데, 예, 그건 프로그램에 해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쫙 나오면 그대로 그 프로그램이 나온 대로 인쇄가 착착돼 나오고 절단돼 나오고 아주 규격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그 인쇄가 겹쳐져 나온 것도 있죠. 어떤 거는 이 절단 옆에 절단이 돼 있는데, 그거는 원래 사전 투표는 롤로 해가지고 아래 위로만 이렇게 탁탁 카팅 돼가지고 나오는데, 옆에 절단 흔적이 이거는 이제 이 전체 이렇게 다발을 가지고 재단하면서 남은 흔적이다 이런 것도 나오고, 심지어 또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이라는 거는 딱 그 누구 이름이라든지 이렇게 거기에 문자가 나와야 되는데, 문자가 식별이 안 될 정도로 막 시뻘겋게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한 묶음 자체가 옆에 절치선을 끊었는데 완전히 이거는 그냥 한목에 그냥 뭉텅 그 작두로 이렇게 썰거나 잡아 뜯은 것 같이 아주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고, 이러니까 이건 누구나 봐도 이거는 가짜 투표지, 바꿔치기 한 증거라는 게 이제 현장에 다 나왔고, 또 QR코드를 대조하니까 한 300개가 이제 틀리는 걸로 나왔거든요. 300개가 더 많아진 건지 적어진 건지 하여튼,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나오고, 또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대조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원본이 없다고 그런 상황들 그렇게 진행이 돼서, 저는 그 자체가 그냥 완전히 그 부정선거의 증거가 현장에 다 드러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 당시에 그 재판 진행한 이제 대법관들은 거의 아직 무효표를 굉장히 자제해가지고, 특히 그 일장기 투표지라고 하는 투표관리관인이 제대로 식별도 안 되는 이런 거는 한 박스 거의 저는 대부분이 다 일장기 투표지였는데, 그 중에 한 100몇십 장인가 200장만 무효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대부분 한 800장 이상 거기에 보신 분들이 다 유효표로 처리를 해서, 이게 좀 그 당시에 그 재판 자체가 좀 객관적이지 않게 그리고 정확하지 않게 진행이 됐고, 그런 내용으로 지금 조서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날 당일 6.28 재검표 인천 연수을 재검표 당일날 그 목적물 감정으로 그 받아들여진 부분에서 감정 결과는 다 나왔나요? 네, 감정 결과 이게 지난 연초에 연초가 지나서 최근 한 두 달 전에 감정 결과가, 이제 감정인이 그 충북대 교수님인데, 그분 전공 분야는 이 종이에 관한 전문가거든요. 이 종이 이제 제작이라든지 종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현미경으로 확인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검사하는 그런 방법의 전문가인데 감정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 감정된 대상물은 뭐 그 전체 투표지 중에서 극히 일부인 한 123매를 이제 뽑고, 또 일장기 투표지는 감정 대상으로 제출이 안 돼서 다시 이제 그 투표함을 가지고 와서 그 중에서 5매를 꺼내서 제출을 해서 감정을 했거든요. 네, 시청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 번 투표 경험했습니다. 저도 서울 강북구 지역일 경우에는 뭐 오차가 있어도 크게 오차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호남세가 강한 지역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이동 벽산 아파트 투표구는 늘 보수 진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이동의 경우에도 늘 보수 진영의 투표가 표 차이는 있을지언정 거의 차이 없이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인천 연수 을도 마찬가지로 보수 진영 우세 지역도 이렇게 역전 현상은 조작되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선거 경험에 의한 경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사전선거 투표는, 여러분도 사전투표 경험하신 분은 프린터에 의해서, 롤지에 의해서 출력되고 재단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백이 발생하거나 또 달리 다른 방법으로 뭐 붙어져 나온다든가 뭐 여러가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6.28 인천 연수을 재검표 현장에서 다량으로 발견됐다. 그리고 오죽하면은 지금 권호영 변호사님께서 통과를 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이미지 파일과 현장에서 스캔한 부분이 거의 동일체 한다는 것은 조작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첨단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고, 저는 늘 말씀드렸듯이 선거만큼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 가장 공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제 돌아오는 5월 23일 초미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까지 전국에서 수많은 국민이 부정선거, 규탄 집회 또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블랙 시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3구 대선에도 영향이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시 활동도 지난 4.15 총선보다 더 조직적이고 좀 더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활동한 바에 의해서 우리가 3구 대선도 부정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좌우지간 결과는 보수 진영이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 우리가 투쟁한 산물로, 저는 얼마 전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 퇴임을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도 우리 국민들이 해냈다. 정치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유권자인 당사자인 국민이 노정희 전 선거관리위원장을 해임시켰다, 파면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이 좌파 세력을 청산하지 않고는 여전히 아직까지 지금의 야당인 국민의힘 당대표와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공소법 개정에는 미온적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수뇌부가 스스로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을 넘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 피해자, 첫 번째 피해자가 저는 민경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분의 피해자가 황교안 전 총리 당대표 선거에서도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황교안 전 총리를 정신 이상자로 폄훼하는 지금 제1야당, 앞으로 이제 불과 며칠 있으면 집권 여당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정말 단결해서 이 부정선거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이 국민이 이 부정선거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고요. 또
지금 최근에 노정희 선관위원장 사태 이후에 또 그보다 더한 또 노태학 대법관의 또 선거관리위원장으로 또 임명되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투쟁해왔던 뭐 규탄대회, 기자회견 수많은 투쟁을 해왔지만은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관련법을 고치고 보완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부정선거는 막을 수 없다. 집권 여당에 의해서 조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선거관리원장과 대법관이 겸직할 수 없도록 이게 입법 조치가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고 또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제1야당을 향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네. 일단 이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고요. 제도 개선은 이미 이제 4.15 총선 후에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진상규명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또 3구 대선 때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 활동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큰 가닥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요체가 지금 사전 선거는 통합선거인 명부라고 해가지고 우리 주민등록 전산망을 전부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각 그 선거인 명부는 원래 투표소별로 이제 그 작성하게 돼 있거든요. 실제로 물론 뭐 주민등록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권자들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 명부를 작성하고 열람을 하게 하고 이의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각 그 투표하는 곳마다 작성을 하는데 통합선거인 명부는 그걸 전부 다 취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큰 그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선관위원회에서 가지고 그걸 관리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선거인 명부는 확인하고 열람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는 건 우리가 열람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걸 관리하는 측에서 뭐 공정하게 한다면 이제 공정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조작하려고 마음먹으면 도대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걸 모르는데 우리가 충분히 그 지난 선거 통계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데 사전 투표에 참가하는 그런 선거인 숫자가 점점 이제 비율이 커지고 확대되고 있다는 건데 그거 상당한 숫자의 허수가 거기에 포함돼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난 그 파주에 그 검증기일에 갔더니 선거인 명부를 열람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 뭐 한 주소지에 그냥 44명을 등록을 해놓고 선거인으로 유권자로 그래서 왜 이리 여기는 사람이 많으냐 물었더니 행불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가 거기에 이제 행정기관회를 주소로 해가지고 등록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태연하게 그렇게 답변하는데 그 자체가 사실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선거인이 살지도 않는 곳에다가 선거인을 등록을 하고 또 그 명부 자체가 일련 번호가 그냥 중간에 쑥쑥 빠져 있고 그래서 이거는 또 그 편집이 새로 돼 있는데 도장도 안 찍혀 있고 우리 선관위원장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편집을 하게 돼 있는데 도장도 안 찍혀 있고 그 상태가 또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것 같은 이런 선거인 명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선거인 명부는 이건 정말 조작하는 그런 완전히 원천이다. 그래서 그걸 포함해가지고 사전 투표에는 또 그 QR 코드를 이제 일련 번호 우리가 당일 투표에서 떼는 그 일련 번호지를 우리가 절취하게 돼 있는 절취를 하지 않고 그냥 QR 코드를 일련 번호로 하는데 그 QR 코드는 우리가 식별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그 프로그램을 가진 사람만이 거기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어떤 번호가 들어가는지 식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게 뭔가 선거라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정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도 그걸 관리 책임자만이 그걸 다룰 수 있고 나머지 일반 국민은 알 수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명부가 작성이 되고 또 선거가 이루어지고 또 QR코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전선거는 그 자체로 또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이 불육이라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선거 결과를 이렇게 쭉 컴퓨터로 인식을 하면서 데이터하는데 이 자체가 분류기 아주 굉장히 복잡한 전자장치거든요. 전산 장치고 전산이라는 거는 컴퓨터 그 프로그램 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거기에 있는 다른 정보를 넣고 다른 결과를 거기다가 심어 넣을 수 있는 이거는 충분히 뭐 누구나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좀 그 관리 감독하는 그런 게 그것도 없으면서도 계속 그 사전 이런 분류기라는 전산 이런 걸 쓰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 선거제도 자체가 뭔가 조작 가능한 그런 게 그러니까 보안이라든지 뭐든지 뻥 뚫려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이루어졌고 또 실제로 그 결과는 조작이 된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사전 투표 제도는 이대로는 시행해서는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사전 투표 제도를 지금처럼 하는 거는 그럼 꼭 이거 누구든지 그거 마음만 먹으면 조작할 수 있는 거라서 사전 투표 제도는 폐지하든지 아니면 좀 다른 방식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도 이제 그 QR 코드라든지 그 일련 번호지를 떼지 않는 그 방식은 최근에 5월 1일 날 국회 심포지움에서도 공개됐지만 이거는 그 누가 누구를 투표했는지 이거는 그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걸 분류하고 분석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그 데이터베이스의 여러 가지 그 파일 기록 시스템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루어져서 이 국민들의 이 투표 정보를 왜냐하면 일련 번호를 떼면 그 일련 번호가 떼졌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 일련 번호가 있으니까. 예, 표 결과만 가지고 이제 그 당락만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일련 번호는 따로 보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연결이 안 되거든요. 이 절치선을 떼는데. 근데 사전 투표는 이 절치선을 떼지 않고 거기다 그냥 일련 번호에 해당되는 QR 코드라든지 아니면 바코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그대로 붙여놓고 또 그걸 컴퓨터에다가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버리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된 그런 그 선거 방식이었는데 그걸 뭔가 국민들이 그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는 사이에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그런 검증할 수 있는 옛날에는 그 양당이 그 협의를 하게 돼 있었거든요. 2014년도 개정 전에는 양당에서 이런 전자 방식에 협의를 하고 거기서 양당의 그 동의를 통해 가지고 이걸 그 그 선거를 치르게 돼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협의를 안 해도 되게끔. 네, 교섭단체 구성된 네. 의회 예. 협의회. 예, 협의도 안 해도 되게끔 선거법을 개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아주 구멍이 뻥 뚫린 사이에 지금 부정선거가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분류기 시스템이라든지 통합선거이면 이런 전자적인 방식에 이런 거는 이제 없애야 되거든요. 이게 그 2009년도 독일 헌재 판례가 바로 이거거든요. 전자적인 방식의 투개표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거다. 왜냐면 한쪽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지만 정보를 가지지 않는 일반 국민들은 모르거든요. 모르고 이건 평등 위반이다. 그래서 뭐 그 결과가 조작된 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거는 앞으로 하지 말기로 그렇게 이제 헌재에서 판결을 낸 적이 있고 그래서 사전 투표는 현재는 그걸 하지 않아야 되고 또 투표지 그 절치선 떼가지고 보관하는 이거 방식을 투표지를 똑같이 사전 투표 당일 투표 똑같이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이렇게 국민들의 이제 그 눈이 미칠 수 있도록 뭐 지금 현재 투표함 보관하는데 뭐 CC 카메라 설치한다 그러지만 이렇게 사각을 만들어 가지고 저 뒤쪽에 투표함은 보이지도 않더라고. 이번에도 우리 인천 남동의 그 지역 그 당협 위원장이 직접 이제 그걸 CCTV 영상 자료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막 이만큼 우편 봉투를 막 계속 막 밤중에도 막 집어넣고 엄청난 양을 집어넣는데 또 저쪽에는 투표함이 사각지대가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감시 방식은 안 되고 제대로 하려면 정말 공개적 투명하게 아예 유리벽으로 된 뭐 이런 데다 갖다 집어넣는데 이렇게 관리한다든지 이런 그 현재 드러난 문제점과 부정을 시정하는 방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 인적 구성을 객관적으로 하고 정말 공정한 인물들 그리고 적어도 그분이 검증된 이런 분들이 선관위원이나 선거관리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건 인적 청산이 필요한 거고요. 제가 이번에 그 이제 그 기록을 그러니까 선거무효 소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장부에 있는 선관위원들 도장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걸 가서 이제 기록을 직접 열람해서 봤더니 그러니까 선관위원 도장이 이게 그냥 각자 자기가 찍었다는 도장으로 안 보이거든요. 아주 시뻘건 그냥 이런 진짜 이런 전부 일괄적으로 그 패턴도 거의 비슷한 자기 개인 도장이 아니라 우리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안 찍었다고 막 문제 제기를 하는데 선관위원 도장도 똑같이 이렇게 이게 개표 상황표는 결국 선거 결과를 다 적는 건데 여기 도장을 분명히 선관위원이 찍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 전체 개표 상황표가 이렇게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도장을 다 찍고 이거 선관위원도 자기 서명이 있는 장부는 딱 하나가 이제 있는데 전체 그 선거록에 있는데 이 도장 자체는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인들이 관리하면서 이걸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거 결과를 선관위 직원들이 다 그냥 관리하고 결정하고 아마 장부도 필요하면 저들이 그냥 바꿔가지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이러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자기 책임 받던 사람이 그 선거관리위원이 가장 책임이 중하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를 가지고 모두 확정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규정을 만들고 이런 선거관리위원들이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선관위원 명예직으로 이제 지역에서 뭐 학교 선생님, 또 판사들 이런 분들을 선관위원, 변호사도 들어가더라고요. 집어넣는데 이분들 그냥 명예직으로 그 선거관리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걸 가지고 자기는 나중에 확인만 해주는데 거기 가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있고 그러면서 밑에서는 알아서 조작을 해버리고 조작을 방치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또 정치인들은 이걸 잘 다투지를 못하거든요. 왜냐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돈도 많이 들고 우리 민경호 의원 선거소송하는데 뭐 몇천만 원대가 아니라 거의 뭐 억대를 그것도 뭐 무슨 국회의원 떨어졌기 때문에 정치 자금을 좀 받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선거소송을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당협위원장 한 분도 자기도 이게 분명히 의심이 가는데도 소송을 못 하더라고요. 워낙 돈이 없고 비용 문제. 그리고 이렇게 2년 동안 끌어버리니까 그리고 당에서는 다 왕따 시켜버리고 위원장직도 박탈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누가 희생을 감내하고 이걸 개혁하기 위해서 나서는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이제 지금 선거관리위원장을 그 판사가 특히 대법관은 자기가 재판을 담당 선거소송은 대법원에서만 하는데 그걸 대법관이 담당을 하니까 그거는 뭐 자기 같이 매일같이 서로 협의하고 이런 사람이 선거관리위원을 하는데 그 사람이 꼭 부정에 개입을 안 했더라도 체면을 봐줘서라도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이해충돌 관계. 이해충돌이 되는 거죠. 전번에도 한번 밝혔지만 우리 이정원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대법관 노정희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그 재판부 구성원으로 그러니까 1부인가 뭐 3부인가 거기 구성원으로 들어가는데 그분은 말하자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이정원 씨를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고발한 사건을 본인이 이제 고발한 기관의 수장이 가서도 재판을 해요. 이런 거는 원님 재판도 이렇게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를 이걸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하고 또 가급적이면 선거관리위원은 그 투표소 있잖아요. 이게 말 선거도 자치 관리인 거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를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투표하는 걸 본인들이 그 후보자들끼리 또 지역에서 그걸 협의를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다 그렇게 투표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학교 반장 선거부터 뭐 무슨 뭐 교회 뭐 임직 선거 등 모든 걸 그걸 잘 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데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복잡한 막 그 중앙선관위원 시스템 컴퓨터 방식을 동원을 하고 막 이렇게 언론 막 모든 것들이 그 재정이 투입되는 거 말이야. 1년에 수천억 원 이 선거 한번 치르려면 투입되는데 거기를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여론조사 기관도 여기서 그냥 선거 아마 특수로 그냥 많이 그 돈을 많이 벌 거고 또 방송 언론사도 아마 선거 방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올릴 것 같거든요.
이런 아주 구조적인 돈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 정도 부정선거가 방치되고 있는 건 거의 쇼하는데 수천억 국가 재정을 들이고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게 쇼라는 걸 좀 인식을 하면서도 그냥 이런 게 드러나도 다 입당으로 버리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선거를 둘러싼 이런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요거는 꼭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 소송을 하면 이게 당사자가 후보자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이렇게 되니까 법원에서 다른 사람 시민들이 국민들이 제기한 소송은 별로 심도 있게 심리도 안 하고 뭐 어떤 애 각하라든지 기각이라든지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고 시간만 끌어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관행이라 제도라든지 바뀌어야 되는데 특히 사전투표 제도는 반드시 이거는 폐지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이제 이 사전선거 제도가 1년 번호가 나왔잖아요. 1년 번호. 집회 1년 번호와 같이 1년 번호가 있기 때문에 대조하면 누가 누구를 선택했다, 찍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선거제도, 이 공개선거, 이 사전선거제도가 우리 법조인이고 지금 현직 변호사고 또 지금 부정선거 소송 대리인을 한 사람으로서 제 이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이 사전선거제도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누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알기 때문에 1년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 정신에 반한 거 아닌가요? 예. 위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전번에 그 발표된 내용을 보면 QR코드는 사실은 그 1년 번호인지 뭔지 잘 모르거든요. 네. 이제 이 사람 그 선관위원회 쪽에서는 QR코드라든지 바코드라든지 그 자체로는 이게 잘 식별이 안 되고 또 판독을 해야 번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비밀성이 보장된다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본인들은 이게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그 자체 정보는 추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성이 가능성. 있고 또 컴퓨터라면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국민 개인 정보는 지금 엄청나게 국가에서 지금 수집이 돼 있는 게 국가에서 이번에 코로나 그 방역하면서 그 개인 그 뭐죠 그 어떤 이제 하면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전부 다 추적이 가능하고 또 뭐냐면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의 이 정보하고 또 그리고 이 QR코드 정보하고 이런 게 다 결합하면 이 개인의 별의별 그 신상 정보까지 다 확인할 수 있고 또 국가 전산망에는 전번에 그 어떤 그 박사님 얘기하는데 행정 전산망에 개인의 자산 자료도 다 이제 기록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물론 연결은 안 되겠지만 이게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은 집권자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걸 결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정보를 하나로 그냥 딱 이렇게 챙겨가지고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전체주의 사회도 그거는 그 있을 수 없는 그런 우리 현대 국가에서 개인 정보를 개인의 자유라든지 개인의 정치적인 그 의사 표현 이런 것들은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그거 다른 사람이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 알려고 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국가 관리하는 쪽에서 그렇게 비밀 선거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선거를 한다는 건 아주 심각한 그 민주주의의 위협이고 말하자면 침해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야 되고 정치권에서 나서가지고 이거 먼저 조사를 해야 될 그런 심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정치 권력은 무한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이 권력이 독일 판례가 있잖아요. 이게 집권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분석을 통해서 얼마든지 국민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해서 과거는 정말 이 IT 시대가 아닌 과거에도 저는 그래요. 이 과거에도 보면은 그때 이제 뭐 막걸리, 뭐 신발, 설탕이 오갈 그 시대 당시에도 다 알아요. 통반장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고 저 사람은 어떤 성향이고 다 분석해서 이게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정말 IT 시대 분석을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성향 분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국민 개개인이 성향 분석 데이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또 있다. 전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반한다. 독일 판례처럼
모든 국민이 누구라도 의심할 수 있는 선거제도는 이거는 민주주의에 반한다. 선거가 아니다. 비밀 선거에 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제 이 부분 그리고 아까 부분 이 전자 분류기 있지 않습니까? 네. 몇 분 경험했습니까? 네, 이번에 검증기를 거치면서 지금 여기 정영석 네. 사무총장님도 함께해서 우리가 그 현장을 영상을 라이브로 내가 시청한 적이 있는데 분류기에서 네. 이게 투표지 인식 못하는 투표지가 상당히 많아요. 네. 여기서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네. 예? 조작이. 예. 그러니까 전자 분류기의 이게 한계 그리고 어느 재검표 과정인가요? 남부 영등포 어린가요? 사실 이게 전자 분류기가 원만하게 고장이 작고 네. 원만하지 않다는 것을 또 이게 재검표 과정이 확인이 됐잖아요. 제가 옆에서 이제 계속 지켜봤거든요. 예. 이게 장애. 카운터 숫자가 틀려요. 예. 틀리게 결과 나오는 이거는 예. 기계로서 오작동. 예, 이 기계로서는 있을 수 없는 예. 일. 이런 거는 우리가 국민의 어떤 주권자의 의사를 결정하는 그런 그 장치로서는 될 수 없는 내용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도 프로그램에 의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작동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아마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뭐 두께가 얼마고 네. 그리고 어떤 식별에 의해서 이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런 것들을 다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하고 또 여기 스캐너가 있어가지고 스캔을 하면서 그 이미지가 저장되면서 이제 이렇게 그 후보자별로 숫자를 분류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게 너무 오작동이 가능하고 또 프로그램 할 수 있고 우리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선관위 관리하는데 이런 부정선거가 이미 일어난 이상은 이런 거는 쓰면 안 되거든요. 이걸 뭘 믿고 프로그램 할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뒤에 포트가 이게 USB 포트잖아요. 다섯 개나 있어요. 네. 요거는 저속이고 요건 고속인데 이런 포트를 5개나 이렇게 뻥 뚫어 놓고 그러면 이쪽을 통해 가지고 무슨 정보나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이런 그냥 말하자면 중요한 창고에 그냥 문을 그냥 5개나 뻥 뚫어 놓고 누구나 들락거리는 이런 정도 장치를 가지고 이거 선거라는 중요한 그 국민의 그 의사결정, 주권자의 의사결정을 이렇게 수행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이제 이 전자 분류기에 대해 이 문제점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요. 전자 분류기가 왜 문제점이 있냐면은 이게 인식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례예요.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이제 재검표가 아니고 개표 현장에서 이게 후보자 참관인들이 다 참여하잖아요. 실제 그분들이 솔직히 지금은 이제 교육에서 우리 부방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참여자가 많았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참관이 별 의미가 없어요. 분리기 팍 날 때 옛날에는 일일이 도장이 어디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냐 어느 쪽으로 할 거냐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전자 분류기 이 오작동으로 인한 부분이 저는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강북구 선관에서 제가 큰 소리 쳤죠. 위원장하고 손을 들었어요. 위원장 중단시켜달라. 그래서 선관에 당연히 선거 업무 방해라고 협박을 하죠. 그걸 중단시키죠. 만약 문제가 없으면 책임져 나가겠다고 하니까 재검표를 했어요. 달라요. 결과가 달라요. 한 분류기에서 오작동에 의해서 선관위 같은 오작동 전자 분류 기계 하나에 오작동이 표차가 나면 강북구만 해도 그 수십 대란 말이에요. 분류기가. 그렇다면은 이게 과연 주권 시대에 과연 주민 오사를 반영하는 공정한 클린 선거냐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직접 경험해봤어요. 이 지금 전자 분류기 오작동, 자정 고장, 인식 불능, 이 오작동, 오차 분류기 하나에 이렇게 오차가 2~3표가 차이 나면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 차이 나겠습니까? 우리 정확하게 2표가 오차가 났어요. 재검표. 다시 분류하는 결과 처음에 분류한 거 달라요. 2표 차이가 났어요. 분류기 하나에. 그래서 선관위에서 꼼짝 못하죠. 협박했던 선거 업무 방해, 협박했던 선관위가 꼼짝 못하죠.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는 자체는 정말 독일의 사례를 들어서 정말 이게 정치권에서 제도권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질문을 던져가는데요. 정치권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제1야당 당수 당 대표조차 선거 부정을 부인하고 또 오히려 선거 부정을 말하는 사람과 단절해야 된다. 그 피해자가 바로 민경호 의원이고 황교안 총리잖아요. 전 총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비용 문제도 소송 비용 문제도 문제지만 다음 선거를 내다보고 정치는 당의 방침을 고개 숙이고 따를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이 정말 정치권에서 변하지 않으면 이 정치권만 변해서 문제 사전선거도 없애고 수개표 지금 네트워크 시대잖아요. 투표 현장에서 지금 네트워크 시대잖아요. 투표 현장에서 투표 종료 선언하면 종료 선언 직후에 그 현장에서 검표를 하면 개표를 하면 전부 다 연결되잖아요. 중앙선거리 서버 연결되고 중앙서버는 각 방송국에 연결돼서 이게 합산돼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고 신속할 텐데 왜 투표함을 일괄적으로 한 곳에 집결해서 개표를 하는지 이거는 뭐냐면은 예산 절감도 현장에서 투표 종료 이후에 투표 종료에 바로 수개표를 통해서 하면 투표함 옮기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보관하는 사전선거제도 없애고 현장 투표 어차피 이 핑계 저 핑계 사전선거 그는 국민 주권 시대에 살아갈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잖아요. 내 주권 내 지도자 나를 대변하는 정치 지도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이 핑계 저 핑계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선거 제도를 원천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뭐냐면 개인정보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 데이터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 부분이고 정치권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정치권. 사실은 지금 이거 이제 뭔가 부정선거가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게 돼서 지금이라도 다행이긴 하지만 그 정치인들은 정말 자기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거거든요. 본인들이 자기 선거에서 이제 이렇게 낙선해가지고 그걸 소송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바로잡기는 정말 그 본인의 희생이 크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내가 또 다른 선거에 나갈 기회가 있는데 민경호 의원도 이걸 다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또 여러 가지 선거의 기회가 있었던 거거든요. 보궐선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워낙 이거는 본인이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서 희생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 야권 정치인들은 그냥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이 부정선거가 일어난지 알면서도 그걸 입을 다물고 있다가 다른 더 큰 기회를 잡아가지고 또 그 선거에 당선되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자기 개인의 희생이 안 되려면 당에서 그걸 협의를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아니면 상대당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 또 전문가들을 초청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런 이 컴퓨터 전산 아주 복잡한 분류기 이런 걸 할 때는 전산 그 보안 전문가들 이런 걸 전부 다 소환을 해가지고 이걸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여지껏 안 해왔거든요. 안 해오니까 이거 나라가 난리가 난 이런 상황이라서 이건 정치인들, 정치 지도자들한테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본인들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되니까 좀 당에서 협의를 하고 또 전문가들 들어가지고 의견도 좀 듣고 이미 아마 연구가 많이 돼 있거든요. 이 분류기는 2018년도 워싱턴 포스트에 그 기사가 실렸는데 그 아프리카 콩고의 시민단체가 와서 저기 분당에 한틀인가 밀은가 그 회사 앞에 와서 막 시위를 하는 거예요. 뭘 시위를 하면 제발 이거 수출 좀 자기 나라 해주지 마라. 거기에 부정선거가 일어났거든요. 그거 말하자면 외국에서 이 국제 망신을 시킨 이런 기구고 거기 한 군데만 아니거든요. 한국산 물류기 전번에 키르기스탄은 이낙연 전 총리가 국빈 방문해가지고 거기다 이걸 우리 ODA 예산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거기 오지가 많거든요. 전국에 오지가 많은데 거기서도 이렇게 전산으로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다. 거기도 그 선거가 완전히 그 무효가 돼가지고 대통령궁이 불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국제적으로 망신이 이 정도 나오면 이거는 신뢰를 아마 다 잃은
그런 건데 국내에서 국민들이 다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도 이런 것들을 그때도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는데 코리안 타임즈에서 영자지에서 보도를 하고 다른 국내 언론은 한글 신문에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국민들을 전부 속여먹는 이런 시스템에다가 막 예산을 쓰고 뭐 이렇게 거기가 주류가 되고 거기가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온 거는 이게 기간이 꽤 오래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런 상황은 지금 정말 개혁이 돼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인 정치권에서 본인들이 이걸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역시 국민들이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게 참 아니, 근데 한심하거든요. 국민들이 이게 모른다고 생각할 정치인들은 없다고 보고 여야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이 의심을 하잖아요. 국민을 의심을 하면은 대의기관인 국회는 당연히 뭐 국회 대강당 대강당 왜 만들었습니까? 이 부분에서 선관위 측에서 해명하고 시연해야 할 것이 아니라 국회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아니면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규명할 필요 당연히 지금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모든 국민이 이제 국회 해산 투쟁해야 된다. 국회 해산해야 된다. 여야가 국민이 주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부분이에요. 국민이 지금 2년 동안 정말 눈보라 비바람 맞아가면서 정말 이게 선거 제도 개선해달라. 이거 규명해달라. 진상규명해달라. 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권은 특히 정치권에서 오히려 견제와 균형을 신조로 삼아야 할 야권조차도 당대표조차도 부정선거 없다.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과 단절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니 제도권 내에서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지금의 작금의 정치권에 대해서 정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자,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기네들 저 여의도 국회의원 300년 자기 실속, 자기 이권, 자기 세비, 자기 비서 늘리고 이런 부분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자신들이 특권 내려놓는다는 건 속칭 저들이 말하는 진보 진영의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조차도 자신들이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비서 늘리기, 자신들이 비서 확대에 관심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이 제도 개선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제 지난 코로나 이제 발발하기 전에 제가 미국 워싱턴 DC를 가봤더니 우리나라 그 학자들이 그때 이제 무슨 사회복지 학회인데 이제 전국의 그 유수한 대학에 이제 그 학장 교수들 박사 연구원들이 와서 막 발표하는 굉장히 큰 이제 학회인데 대한민국의 그 젊은 박사들 교수들이 전국 대학에 다 포진하고 있는 걸 보고 굉장히 아주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국 주류 사회에 그 대학에 이렇게 중요한 포스트를 다 맞이할 정도로 이만큼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뿌듯하게 여기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후에 이제 코로나가 발발하고 4.15 총선 일어나고 그 후에 부정선거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 전에 이제 아일랜드 같은 데도 한번 제가 하여튼 재작년 여행을 엄청 많이 다녔는데 아일랜드에 갔더니 그 아일랜드 더블린 시티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이제 쭉 전시한 게 그 더블린에서 일어난 그런 정치 과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다 쭉 사진 자료하고 설명하고 전시하는데 그 당시에 그 제임스 조이스라고 왜 율리시즈 쓴 작가 그분이 이제 그 당시 그 뭔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이제 아일랜드도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혼란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일어나가지고 이 정치 개혁을 이루어 나가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굉장히 민주적인 나라로 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정치 제도권이라든지 뭐 언론은 기성 언론은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 학계라든지 전문가 그룹들, 옛날에는 대한변협이 나서서 이런 불의 부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명도 발표하고, 심지어 뭐 그 변호사 한 명이 가가지고 법정에서 그냥 탁 얘기를 하면 또 그거 메인 조선 동아에서 탁 보도를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국민들이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회정의라든지 불법 불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 일이 아니면 그냥 입 다물어 버리고, 또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뭐 국회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기웃거리고 하면 자기들 교수들은 뭐 거기에 자문이라도 해줄 수 있고, 아니면 거기 엮어 가지고 뭔가 위원회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자기 뭐 발표 기회, 논문도 아니면 뭐 학술적인 기회도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엮여 있는데 그게 아주 타락된 모습이 일어났고, 오히려 정작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굉장히 디지털화되고 뭐 첨단 산업이 발전하고 이랬는데, 이런 정치적인 의식은 완전히 좀 어떻게 타락 수준에 이렇게 된 이런 사회에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이제 자각해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정치권을 개혁해야 되는 이런 사명을 이제 이 시대에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물론 이제 그런 시민들이 역할을 하려면 또 정치 지도자들이, 역량 있는 지도자들이 시민들을 잘 인도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 의식 있는 뭔가 학자들이, 전문가들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되고, 또 정치적인 이런 역량이 있는 분들도 같이 그 본인의 경험을 비춰가지고 한국 사회의 이런 그 국민들의 이런 건전한 의식과 의지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뭐 부정선거 일어났고, 지금 아주 문재인 정권에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신물이 나도록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그 뭐 정권 바뀐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시민들이 정말 이렇게 자기 정치 활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선거제도도 지금 아주 선관위원회가 이런 부정선거의 토양을 만들어 놓은 게, 이 선거가 되면 이 뭐 정치인들이 연설할 기회를 거의 안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지금 뭐 사람들이 전부 텔레비 보고 뭐 유튜브 보고 또 이 스마트폰 시대니까 밖에 잘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 어떤 한 사회가 형성이 되려면 이런 포럼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의견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 자리에서 정치인들, 리더들이 가서 연설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 검증할 수 있는 이런 그 오픈 소사이어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폐쇄 공간을 만들어 놓고, 뭐 조금만 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 그냥 선거 출마할 수 기회를 날리고, 이런 것들을 선관위가 가지고 있거든요. 좀 더 이렇게 이 정치 활동에 대해서 좀 완화하고 이런 좀 더 투명하고 공개되고, 또 시민들이 진짜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기회를 가져가지고 자기도 의견 발표하고 좀 출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제 한국 사회가 되면, 지금 이런 부패한 것들은 좀 약간 청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돼요. 좀 막연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정말 저도 이회창 대통령 후보 부대변인 활동하면서 경험했던 바는, 이 기득권의 벽이 이게 제도권 안에 원외에 있을 때는 자신이 법에 진출하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공개하고, 막상 의회에 진출하면 또 기득권 벽을 친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 사회 정치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부분이에요. 누구나 날 것 없이 당선되면, 여의도 담장 국회가 들어가면 자기 기득권 보호,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공직선거법에 기존 의원, 현직 의원이 유리하게 법이 만들어진 건 사실이고, 신진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에, 이 부분 정치 제도 개혁은 우리 국민들 스스로 이제 토론 문화 형성해서, 정말 우리에게 지역 이제 곧 이제 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지방에서 이제 뿌리 내려서 중앙에 진출할 수 있는 이 제도의 발판,
디딤돌, 지방 의회가 디딤돌 한 단계 한 단계 단계를 거쳐가는 이 성숙한 정치 문화, 그리고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이 성숙된 정치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만 되면 기호 1번, 2번밖에 안 보여요. 이 사람이 그런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하는데, 모든 것은 후보자가 걸어온 과정, 어떤 삶을 걸어왔고 어떤 과정을 걸어왔는지에 대한 이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 선거 때만 되면 거대 양당 정치에 대한 벽을 허물지 못하는 그 결과, 그래서 저들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저들 기득권의 보호를 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법의 날이죠. 네, 황교안 전 총리께서, 네, 저도 이 부분이 우리 편집한 부분이 다 합치면 한 3만 명이 시청이 되는데, 총리께서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한 심포지엄, 그리고 지난달 4월 29일 대법원 최종 변론기일 날 대법원 앞에서, 또 국회 도서관 심포지엄 현장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하면 우리 황교안 전 총리께서 도와주겠다, 아니면 나를 부정선거 수사를 부정선거 수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임명해 달라고 재차 호소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과연 국회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 지금 뭐 제1야당, 앞으로 며칠 있으면 이제 집권 여당이 되는 제1야당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이 지금 제1야당조차에서도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회의적이고, 또 오히려 또 우리 국민들, 다수의 국민들 목소리에 반하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가 여야 합의에서 특검이 발의가 되면, 우리 황교안 전 총리 특별검사를 하는데 자격이 되나요? 제가 그 특별검사 제도에 대해서는 잘 뭔가 이렇게 이렇게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그때 이제 황 대표님이 특별검사 제안을 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정말 뭉클했거든요. 왜냐면 황 대표님은 이미 검사로서 모든 검사장, 고검장, 또 법무장관까지 하시고, 총리까지 하시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특검은 되게 이제 전에 우리 탄핵 후에 박영수 특검도 검사장 한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 한 사람이 그 특검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런데 황 대표님은 사실 모든 걸 다 거친 분이 지금 와서 자기를 특검으로 지명해달라고 하신 거는 그걸 가지고 뭔가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오죽 할 사람이 없으면 대표님께서 나라도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자청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역량으로 따지면 그만한 분이 공안검사 선거사범 수사를 오랫동안 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부방대 활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선거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또 증거를 많이 수집을 해놨거든요. 전국적으로 수집해놨는데, 그러니까 선거사범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이 또 뭔가 특검보라든지 이렇게 또 자기가 대리를 쓰고 쓸만한 그런 분들도 황 대표님처럼 잘하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지만 황 대표님이 이렇게 제안을 한 거는, 이게 뭔가 이렇게 자리라든지 격이라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구국하기 위해서는 이 부정선거 이거 빨리 조사해가지고 이 처리가 돼야 된다는 이런 이제 구국의 일념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좀 뭔가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거기 맞춰 나가면 되거든요. 만약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을 조금 개정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당적이 문제가 된다면 당 탈퇴하면 탈당해가지고 당적 없이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황교안 총리가 어느 쪽이 유리하게 수사를 할 걸 안 하고 누구처럼 봐주고 부정하게 하거나 아니면 덮어씌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려는 거는
많은 국민들이 아마 신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고 다만 이제 뭐 현행 법 규정상 지금 이 국민투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국가 아니 이런 검찰제도 사법제도를 다 완전히 뒤바꾸는 거 이게 국민들의 어떤 안녕이나 안위하고는 상당히 직결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말장난으로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고 뭐 선관위는 지금 뭐 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 개정하면 되죠. 본인들이 그런 거 하라고 선관위 직원들 돈 넣고 공무원들 다 하고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빨리 하면 될 것이지. 국민들의 뜻을 물어가지고 이런 큰 제도를 한다는데 그걸 가지고 안 된다고 자꾸 말할 게 아니라 하면 되거든요. 예, 국회 이 제도권 정치권이 자 국회 선진화법도 무력화시키는 이런 꼼수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이런 정치권의 행태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께서 저는 2번 감동했어요. 뭐 어쩌면 뭐 3번 감동일 수도 있네요. 뭐 처음에는 물론 뭐 부정선거 관련해서 아니지만 이제 이 전국 돌파로 해서 저 청와대 그 분수대 앞에서 단식 투쟁, 삭발 투쟁. 저도 그때 좀 못만다게 했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황교안 전 총리가 마음에 안 들고 탄핵 과정에 그 좀 표리부동한 행동에 마음에 안 들었지만 또다시 이제 다시 한번 과거를 경험 삼아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기 위한 더 처절한 투쟁에 정말 우리 국민들 많은 분들이 황교안 전 총리만 온실에서 성장한 이 부분에 이제 그렇게 이제 느끼는데 정말 야전 사령관으로서 정말 청와대 앞에서 그 단식 투쟁, 삭발 투쟁에 저도 당시에 황교안 전 총리의 단식 투쟁에 동조하는 뜻에서 저 고성국 TV 박사에 출연해서 현장에서 삭발 투쟁에 참여했고 또 그 서울 영등포을 남부지방법원 재검표 과정에서 결연한 의지로 부정선거 밝히기 위해서는 혁명이라도 하겠다라는 단호한 입장에 저는 또 감동해서 그 감동으로 또 캠프에서 뭐 1시간 이상 독대하면서 여러 얘기를 나누고 또 이제 법의 날 심포지엄에서 오죽하면 나를 특검으로 인정해 주면 판사가 방해해도 3개월 이내 다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 짓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결연한 의지를 표명한 부분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정말 황교안 전 총리의 결연한 의지에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힘을 보태면 그리고 부방대 대원을 비롯해서 전국에 산재에 있는 우리 자유보수 주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많은 애국 진영이 하나로 일치 단결하면 분명히 꿈이 아닌 현실로 선거 부정을 밝혀내는 우리 쾌거가 우리 눈앞에 다가올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자, 이제 2가지 질문 남았는데 4월 29일 최종 변론 기일 때 법정 그 진술이 원고 측에 유리한 진술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서 뭐 그날 참석하셨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좀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또 앞으로 어떤 예측을 하는지 또 5월 23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소상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그날 변론 기일에 그 민경욱 그 원고 민경욱 의원 이제 대리인으로서 참석해가지고 저도 이제 의견을 그 진술하고 이렇게 했고요. 그날 원래 이제 계획됐던 그 절차는 증인 신문인데 투표관리관 2명을 증인으로 이제 소환을 했고 그건 뭐냐면 배춧잎 투표지의 투표관리관 배춧잎 투표지가 과연 투표관리인이 확인한 내용이냐 아니면 전혀 그 투표관리관이 보지 못한 그런 다른 데서 이렇게 들어온 그 위조 투표지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기 위한 그 고동의 투표관리관 한 명하고 또 일장기 투표지라고 왜 그
투표관리관 날인 그거는 이제 당일 투표지. 당일 투표는 직접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이제 본인이 그 도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그것만 확인을 하면 그게 진위가 밝혀질 테니까 소환을 했는데 그 일장기 투표지에서는 끝까지 그 인적사항을 안 내놓는 거예요, 선관위원회가. 그리고 그날 이제 증인이라고 소환돼 온 사람을 보니까 투표관리관이 아니고 밑에 사무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증인신문을 하려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투표관리관이 아니고 사무원은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지금 진술을 이상하게 해버리면 대법원에서는 그 진술한 내용이 이제 대법관들이 청취하게 되고 그럼 그 선관위원회 어떤 조작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부적절하다. 우리가 당초에 신청한 증인도 투표관리관이었지 사무원이 아니다. 대법관, 주심 대법관은 이제 그분 가급적이면 들어보자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반대를 했거든요. 그건 안 된다. 대법원 재판 또 편견을 심어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신문 안 하고 다시 투표관리관, 그 일장기 투표지, 그 이제 성도 2동 6투 투표관리관이거든요. 그분을 다시 소환을 하기로 했고, 그 대신 이제 그 배추잎 투표지, 그 지역에 그 투표관리관은 나왔거든요. 젊은 분인데 공무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분 얘기해서 자기가 그 투표관리관 했는데, 뭐, 물론 여기 투표기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뭐, 전부 다. 배추잎 투표지 나온 투표구에서 네, 관리죠. 그분은 그런 거 본 적이 없었고 그런 거는 기록에도 없고 자기는 전혀 본 적이 없다 이런 정도 진술을 했는데 물론 뭐 이렇게 명확하게 저거는 뭐 가짜입니다 뭐 위조된 겁니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적어도 자기는 확인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증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저는 조금 미흡하게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좀 더 명확하게 그거 뭐 자기가 그 뭐죠 본 적도 없고 그건 그런 투표지가 있었다면 난리가 났을 텐데 그걸 자기 좀 더 적극적으로 저건 가짜입니다 저런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그 정인이 네. 그렇게 답변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스스로에게. 물론 쉽지는 않죠. 지금 뭐 국가 체제가 네. 위에서부터 그냥 네. 뭐 부정선거 아마 커버 해주려 그러고 조작을 하려 그러고 지금 뭐 그 상황이 지금 보통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그 정도 진술만 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 5월 23일 날은 이제 그러니까 일장기 투표지 투표관리관을 다시 소환해가지고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고요. 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또 또 변론기를- 불러내야죠, 뭐. 불러내야죠. 또 왜냐면- 변론기를 또 잡힙니까? 아니면 네, 또 잡아야. 아니면 대법관들이 변론 종결해버리면 그럴 수도 있나요? 대법관들 원래 지난 기일에 종결하겠다고 해가지고 네. 아마 투표사무원 신문했으면 종결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 된다. 투표관리관 불러내야 된다. 그리고 그날 또 그 피고 측, 선관위 측 변론을 이제 위한 동영상을 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영상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배추잎 투표지 나오는 과정을 이제 그걸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해서 그건 안 된다. 저건 직접 증거도 아니고 직접 증거도 아닌 걸 저걸 하면 또 그 조작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걸 이제 들어보자고 이제 대법관께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적극 반대했거든요. 그건 안 된다고. 그런 걸 보면 편견만 심어지고 또 실제로 그거 말고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왜냐면 배추잎 투표지가 지역구 투표지인데 비례대표 투표지하고 QR코드가 이제 서로 맞추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생겨보건지 갖다가 보고 뭐 아니면 현장에 가서 투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전부 다 가짜 투표지로 통째로 바꿔놓은 거라서 그러니까 그런 가짜 투표지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뭐 그거는 다 본인들도 확인하시고 대법관들이 그리고 지금 투표지는 그 선관위 창고에 지난 4.15 총선 투표지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 이거 3구 대선 투표지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비례대표 투표지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요. 그럼 다 갖다 놓고 비교하면 진짜로 투표한 투표지가 완전히 너덜너덜하고 부품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새 거면 전부 가짜 바꿔치기 한 거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너무너무 명백한데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왜 괜히 간접 증거를 해 동영상을 시연을 시키고 그러니까 선관위가 아주 고약한 게 국가 예산을 가지고 그런 아주 조작의 그런 증거들을 갖다가 허위 증거들을 내세우고 별의별 자료들을 다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사실 빨리 특검이건 뭐건 검찰이 빨리 가서 당장 저기 선관위 창고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 전부 소환해 조사해가지고 당장 그 이튿날에 영장 쳐가지고 구속하고 이렇게 해야 나라에 기강이 있는 거지. 지금 법 질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그 사전선거 통합선거의
명부 제공했나요? 선관위 측에서? 아니요, 제공 안 했고요. 그거는 통합선거인 명부는 우리가 보전 처분할 때 결정도 받았었거든요. 인천지방법원 판사가 보전 처분 결정을 4월 28일인가 이제 4월 27일 날 보전 처분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4월 28일 날 결정하고 4월 29일 날 집행했는데 갔더니 이제 연수구 선관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소관이 아니래요. 통합선거인명 중앙선관위원회.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선거관리 연수구에서 하면 자기네들 명단만 거기 추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굳이 안 내놨어요. 안 내놨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중앙선관위원회에서 관장한다니까 그렇게 결국 통합선거인 명부를 끝까지 안 내놨는데 나중에 이제 편집한 걸 내놨어요. 끝까지 네, 끝까지 조작의 달인 네, 이거는 선관위사. 국가기관이 이거 뭔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모든 걸 가리려는 게 아니라 막 범죄를 가지고 덮어주고 조작을 하고 진짜 이건 뭐 산자부 공무원이 밤중에 가가지고 누가 뭐 시켰다 신이 들려서 했다고 이렇게 변명하듯이 지금 선관위 태도가 그렇게 하는데 국민들이 지금 속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파주시 얼선거구 재검표 과정인가요? 이게 통합선거인 명부, 선거인 명부 보니까 이거 뭐 고종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 사실입니까? 제가 직접 제 눈으로 확인했거든요. 보니까 1876년생이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1876년생이 나이를 따지면 140 몇 살이거든요. 저도 이제 감이 없으니까 혹시 전 세계에 이런 분이 살아 있을 분이 있을까 했지만 적어도 거기 답변 자체가 행불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거기다 쫙 있어요. 한 주소에 44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1876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명부가 엉터리다. 아니 선거인들이 진짜로 행불자들 뭐 도망다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주소 일부러 말소시키고 그런 사람들까지 명부에다 막 억지로 넣고 선거하라고 통지를 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유권자 실제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을 명단에 넣고 빠진 사람 자기가 이의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예, 우리 이제 국민들도 또 부방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동지분들이 이제 경험 많이 배우고 학습해서 이번 3구 대선 과정에 사전 투표 했는데 본투표에서도 투표 가능하다. 이 부분이 이게 이게 사실로 확인됐습니까? 네, 오히려 이제 춘천에 있는 우리 부방대 위원장님 한 분은 그냥 본인이 이제 일부러 해봤어요. 사전 투표를 하고 본 투표장에 가가지고 이제 투표지를 주나 안 주나 했더니 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당장 거기서 이의를 하고 항의를 하고 했는데 오히려 고발당해가지고 지금 조사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저도 그렇게 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이 부분에서 과연 이게 뭐 그것도 우리 이정원 동지처럼 공익 제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춘천에서 우리 동지분들이 사전 투표했는데 또 본투표가 아니고 투표지 주더라. 이거 혼돈했잖아요. 네. 이래가지고 선관에서 고발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선관에서 고발 당사자가 또 재판한단 말이에요. 네. 이거 이해 충돌인데 이거 변호사 그분에 대한 결과 어떻게 예측합니까? 과연 이 부분이 이게 권인 제공이 선관인데 이제 또 이정원 씨 사건하고 또 이건 또 다르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아마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런 걸 적용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게 아니라 방해할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고 그렇죠, 그냥 테스트하기 위해서 간 거고 말하자면 그쪽에서 그런 부실한 선거 관리 아니면 뭐 일부러 그렇게 열어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확진자 투표 같은 경우에 뭐 한 사람 앞에 몇 장씩 투표지를 아예 그냥 날인된 걸 준 것도 발각되고 이런 상황이고 또 저도 경북 예천 이제 우리 고향 동네인데 거기서 연락이 왔는데 아니 자기 동생이 고향이 저기 영주 아닙니까? 네, 영주거든요. 영주 옆이 예천이니까 거기 가서 이제 선거하려고 갔더니 누가 아마 이미 사인하고 투표지를 선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전투표에서 그래가지고 아니 이걸 막 항의를 했더니 또 옆에 또 사인하고 또 하나 더 얻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말하자면 유권자 숫자가 막 바뀌고 뭐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전투표 명부를 당일 투표하고 뭐 이런 관리가 안 된다는 걸로밖에 생각이 그러면 이 선관위 늘 주장했던 네. 선거 사무 음. 부실 관리입니까? 아니면 의도된 조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게 하나의 흠결이 발견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전체 선관위 지원이 다 이렇게 여기에 관여할 수는 없는 일일 것 같고, 다만 이걸 기획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설계한 사람이. 그리고 전체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조작을 한 사람들은 알고 있겠죠. 그런 상황을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선거 인구 자체가 너무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실제로 투표 유권자보다 굉장히 많이 부풀렸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열어놓고, 그러니까 그 안에 뭐 핵물자, 어떤 분은 자기는 일부러 그 채권자 피해 다니느라고 말소하고, 그래서 그동안 선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는데 이번에는 자기한테 뭐 선거하라고 막 연락이 오고,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신고해 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부정선거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그런 명부 관리 자체를 비정상적으로 해오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다고 이제 충분히 추측할 수 있거든요. 예, 이번 아무리 시국인 만큼 중앙선거관리를 비롯해서 지역선거관리원회 한 나라의 국가 원수를 선출하는 투표 현장에서 이게 부실관리다. 이 정도 되면 최소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선거 장소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들은 다 옷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 부분이 바구니 투표, 이 부분이 공개 투표, 그 다음에 투표하기 전에 이미 상대 후보에 기표가 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이제 그 복거일 작가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다는 안 읽어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상당히 작가인데 상당히 이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많은 자료 검토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작가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 부정선거 의혹이 아닌 현실, 이 부분에 신랄하게 정확하게 꿰뚫고 보고 글을 쓰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사회 지식인들이 이제 부정선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종편, TV조선, 채널A, MBN 등등 종편을 이어서 이제 지상파 방송까지 늘 그렇잖아요. 민경 의원이 늘 이런 말 여러 차례 들었어요. 피해 당사자 정당에서 피해 사실이 아니라고, 피해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누가 기사를 쓰고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참 저도 한때 조기 포기했습니다만은 사법시험에 도전했던 한 사람으로서 참 우리 사회가 정치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민주주의 뿌리내리기 힘들다, 선진국 진입하기 힘들다, 이런 부분을 느꼈고요. 이제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발언을 통해서 공개되는데, 우리 권오영 변호사 60년 동갑입니다. 경자생. 생일은 아마 모르겠습니다만 생일은 제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우리 권 변호사님은 8월생, 저는 6월생, 6월 3일이에요. 저는 윤유월 초하루. 아, 그래요? 네, 음력으로. 6월 1일이에요? 네, 음력으로. 그럼 잘못됐네. 언론은 원래 7월 24일이요, 양력은. 뭔가 호적이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제 동생 생일이 거기에 좀 들어오게. 우리가 경자생, 네. 60년 쥐띠, 네. 쥐띠입니다. 그리고 애천, 영주, 저는 경상도, 경주, 보리문등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 좀 더
투명하고 또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청자 활동하겠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의 약속드리고, 끝으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질문이 아닙니다. 저도 한때 노동계를 떠나서 이회창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 이제 부대면 활동하면서 정계 입문하고 쭉 왔습니다. 그럼 우리 권오영 변호사님께서는 황교안 전 총리의 비서실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게 부담스러웠을 텐데요. 개인적으로 우리 황교안 전 총리 비서실장 승낙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승낙한 동기를 좀 듣고 싶고, 또 저는 이 지금 제도권 정치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 일상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좌우지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부터 먼저 할게요. 제 개인적인 좌우지간 지금 곧 집권당이 될 국민의힘의 당수 이준석 대표 가지고는 대한민국 체제를 바꿀 수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황교안 총리께서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이든지 아니면 신당을 통해서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 정말 동서화 그리고 계층, 지역간, 소득간 이 통합할 수 있는, 그래도 경험 있는, 국정 경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이 정치 일선에 복귀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당의 당대표가 아니면 정당 활동을 통해서 선거제도 개선이 어렵다면은 본인 스스로가 정말 지금 돌아가셨죠? 자꾸 하셨는데 누구 말처럼 물구나무 서서라도 국회에 진출해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이제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우리 권오영 변호사님께 어떻게 이 부담스러운 비서실장을 수락했는지, 또 수락했으면 우리 황교안 전 총리 정계 진출에 권유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 두 부분을 질문에 대해서 듣고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황교안 대표님을 이제 전에부터 이렇게 좀 멀리서 지켜보면서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기회가 없었는데 이 부정선거 이렇게 이제 진상 규명하고 또 소송 활동하면서 이제 황 대표님이 그 대선 캠프 이제 시작하시고 거기에 또 그렇게 이제 서로 몇 번 뵙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자청해가지고 제가 이제 비서실장 역할을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또 흔쾌히 그 자리에서 좋다고 하셔서 그래서 어쨌든 저는 황 대표님이 이제 그 대선 출마하시고 또 지금 부정선거 방지 후방대 이런 걸 통해서 부정선거를 이제 다시 한번 방지하고 또 제도 개혁도 하는데 앞장서시려고 이제 굉장히 이제 희생적으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 뜻은 분명히 이제 뭔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그 정치 개혁과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정상적인 국가로서 오히려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아주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경제도 어렵고 또 정치도 부패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시고, 또 그 뜻을 가지고 이제 다시 정치를 시작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황 대표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좀 꼭 그 대권에 이제 정말 기회를 가지셔가지고, 그래서 이 젊은 이제 새로운 세대를 정치권으로 좀 이렇게 진입도 시키고, 또 많은 그 역량 있는 분들을 많이 좀 이렇게 그렇게 세대 교체를 이루고, 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좀 변화되는데, 그렇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비서 역할을 자체를 한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제가 정치 경험도 없고 이런 사람이 이제
황 대표님 같은 또 큰 어른의 비서실장 역할을 맡은 것 자체는 좀 격이 안 맞지만 그래도 저는 그냥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좋은 분들이 이제 실력 있는 분들도 이렇게 같이 하는 분들이 자꾸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 사실은 20대 대선에 정말 당내 경선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후보자로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대권을 꿈을 이루셨으면 참 좋았겠지만 뭐 또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지금 시대에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인물이라 생각하고 국민들이 뽑아준 거니까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황 대표님은 협력하실 거고 또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뭐 의원이면 의원 아니면 뭐 하여튼 필요한 그 공적인 역할도 감당하실 거고 또 뭐 그렇지 않더라도 특별검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조사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선거제도를 제대로 이렇게 그건 당내 경선도 마찬가지거든요. 또 어떤 분이 그 최근에 글 올린 거 보니까 당내 경선이 모바일 투표 이런 것들이 전혀 신뢰가 안 되고 대리 투표할 숫자는 모바일. 네, 부정선거 했다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심지어 우리 나경원 대표도 그 이준석한테 떨어진 게 그게 질선거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뭐 무슨 민주주의에서 무슨 정당에서 가장 당내 민주주의가 가장 잘 이루어져야 뭐 정치인 거지. 저렇게 아주 선거를 가지고 대놓고 조작을 하고 그냥 저 맘대로 그냥 선거 결과도 공개도 안 하고요. 그렇죠. 한 3명이 결과를 안다 그러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대한민국 이 정당도 개혁돼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교안 대표님은 비교적 정치계에서는 오랜 이제 경험을 안 가지실 것 때문에 그게 더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깨끗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법대로 하고 법이 잘못되면 법을 고치고 뭐 이런 국민들이 뭔가 이렇게 하면 뭔가 안심하고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정도의 제도와 질서가 유지되는 이런 정상적인 질서를 세워나가고 그걸 통해 가지고 경제인들이 마음껏 그냥 경제활동을 통해 가지고 나라 부를 늘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은 건전한 생각과 이제 그런 역량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끌어가는데 그런 리더십은 황교안 대표님이 이미 총리도 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뭔가 뭐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뭔가 저는 황 대표님 이해하는 게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모든 나라가 그냥 정말 미쳐 돌아가는 그런 광풍의 시기에서 본인이 총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당대표가 돼도 본인이 그 부정선거 일어나는 그 상황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지금 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국민들이 이해해드리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황 대표님 그 진심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솔직하게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옛날에 그 당 대표 하실 적에 그때 네. 인연이 있었으면 제가 모셨을 텐데. 아니요 그러니까 당 대표 하실 적에 그때 유승민 네. 씨가 그때 네. 유승민 의원인가요 지금? 네, 의원. 그분이 비서실장을 하는데 우리 고향분이거든요. 영주 맞아요. 사람이 그 아버님이 영주 이제 네, 거기 아버지. 뭐 네. 하여튼 거기 네. 네. 대대로 정치 집안. 예, 제 친구가 이제 거기 친척이 돼서 통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내가 좀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당 대표를 한번 만나 뵙고 나 진짜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 마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박 대통령을 뵀거든요. 그때 이게 1975년도인데 74년도에 유경수 여사가 서거하고 그때 안동댐 준공식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집거하시다가 처음으로 그 영해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승용차를 타시고 오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그 모습을 뵀거든요. 대통령도 처음 뵙고 그 당시 영해도 처음 뵙고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 품성이라든지 태도가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옆에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거기서 막히더라고요. 당신은 뭐 지금 뭐 그 인천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뭐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하니까 그래서 아니 본인이 저렇게 배신할 거면 나라도 막지 말지. 나는 다음 적어도 법률가로서 내가 전직 검사 출신으로 해서 내가 할 만큼은 충성되게 도와드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저렇게 그냥 아주 어려움을 겪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한 대표님도 사실 진실하신 분이고 이제 본인이 뭐 기독교인으로서 하여튼 그 신앙적으로 이렇게
행하시고 또 뭔가 실력도 있으시고 뭐 경기고등학교 출신이면 경기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 정도 어떤 지식적인 배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직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또 본인이 고생도 엄청 하셨어요 이제 그동안. 그래가지고 국민들의 어려운 사람들 마음도 알고 또 막 낮아지셔가지고 부방대 활동하면서 정말 이렇게 정말 낮아지셔가지고 같이 회의하고 같이 모이고 같이 현장에서 시위하고 뭐 노정희 집 앞에서도 외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황 대표님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본인이 공감하는 이런 정도 이제 경험도 하시고 또 그만큼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보수 우파들의 하나의 구심점이 될 만큼 그때 뭐 단식 삭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가지고 말하자면 보수를 다시 살려내는데 일조하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황 대표님 같은 분이 나중에 대통령 되도록 저는 이제 적극 도와드리고 또 우리 정일 대표님 같은 이런 정말 뭔가 의리 있는 이런 분들도 같이 와서 좀 돕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실 그 대통령이라는 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나라에 통치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동역하고 또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좀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이제 좀 새롭게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고 저 개인적인 뭐 욕심은 뭐 전혀 혹시 황 대표님 많이 잘 되시면 저도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지금 뭐 나이 60 넘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뭐 정치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또 시간도 많이 뺏기고 뭐 하여튼 그 사람들한테 그냥 가서 굽신거리고 뭐 이런 것들은 안 맞거든요. 안 맞지만 적어도 좋은 분을 모시는 거는 저도 이제 자긍심이 있고 그래서 또 황 대표님이 뭐 부족한 저를 또 비서실장이라고 이렇게 또 받아주신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사회 또 개인 생활이 경험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께서는 전쟁 아닌 전쟁 시국보다 오히려 더 어수선한 촛불 광란 시대에 권한 대행을 역임하면서 여러 가지 본인 말 못할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위기 관리에 대해서 경험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또 이 경험을 되살려서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이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바로 잡아내고 또 부패한 정치 권력 그리고 정치권이 그 안이한 이러한 특권 의식의 이러한 부분 정치 제도 개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미래 국민들의 먹거리 그런 국민 일상생활을 걱정하는 정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권혜영 변호사님 말씀처럼 살아가면서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가 우리들이 꿈꾸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우리가 꿈꾸는 이 사회가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정선거와의 일전에서 반드시 우리 국민이 승리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어둠의 세력이 결국 이 밝은 빛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이 진실만큼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또 실천함으로써 대한민국 화이팅 만세! 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